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2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갑자기 또 다시 더워져가지고 근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제 선선해지기 전에 약간 페이크를 주는 그런 더위가 있고 한겨울에도 이 봄이 오기 전에 갑자기 또 추워지면서 야 이거 겨울이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넣어놨던 파카 다 꺼내야 되나? 예, 이런 페이크를 주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올라가기 본격적인 상승하기 전에 마지막 휩소라고 하거든요. 그런 휩소를 주면서 안 되나 봐. 예, 잘라야 되나 봐. 네, 그렇게 매도하게끔 만들고 세상의 이치가 희한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워졌다고 여름 다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또다시 9월 중순까지는 조금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은데 혹시 다시 빠지더라도 또 매수 찬스가 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댓글 읽어주시면 감정이입되고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싶어 위로도 되어 좋아요 하셨습니다. 저는 이 댓글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버는 것 같고 이 포모가 오는 이유가 다 다른 사람들은 돈 버는데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나만 여기서 밑에서 팔고 위에서 사고 나만 또 잔뜩 물려 있고 나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댓글 읽어드리면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는 댓글 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일 거다. 그런 싶은 댓글도 많이 읽어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오랫동안 30년 넘게 국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전문가로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요즘 웜의 신박을 들으며 많이 들었던 생각이 저는 나이도 많고 학력도 좋지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이 매일 집에서 갈 곳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전문의 말씀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잘하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나는 게 없어 조금 우울했지만 뭐라도 해보자 마음 먹고 도서관 가서 책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빙빙 둘러 걷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조금은 뿌듯한 하루였네요. 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 포레스트 검프를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94년에 포레스트 검프도 나오고 그 레옹이라는 영화 그 원제목은 더 프로페셔널 레옹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또 제가 자주 얘기하는 타짜.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원칙을 지킨다는 겁니다. 원칙.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에서 톰 행커스가 IQ 70으로 나오거든요. 되게 낮은 IQ로 나오는데 그 포레스트 검프도 엄마가 얘기해준 아니면 여자친구 제니가 얘기해준 그 원칙을 지킵니다. 그래? 위험할 때는 도망가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그래서 그 약삭빠른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머리가 좋아 보이고 포레스트 검프 보고 바보라고 놀리던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되잖아요. 그게 저는 좋은 원칙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중간중간에 그 원칙을 지키려면 많이 흔들리죠.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이렇게 태도도 안 좋고 자기 군대 상사도 그랬었죠. 왜 내가 이 사람을 케어해야 되지?
그리고 전쟁 속에서 그 버마라는 친구를 안고 막 뛰잖아요. 그게 나부터 살아야지 왜 내가 이 사람 챙겨야 되지? 그럴 수 있는데 그 원칙, 좋은 애티튜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세속적으로 보더라도 성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레옹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모르죠. 그 영화 속에서 레옹은 글씨도 읽을 줄 몰라서 그런 사람인데 보면 좋은 원칙을 갖고 있잖아요. 딱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본인이 소중히 여기는 화분을 아주 햇볕이 좋은 창가에 창문을 열고 바람이 잘 들어오는 그런 창가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죠. 술 못 마시고 우유 마시고 그렇게 자기 관리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프로보다도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내가 뭘 잘하나, 나는 뭐 잘하는 게 있나. 그런데 솔직히 이 정도 댓글을 남기실 정도면 포레스트 검포보다는 훨씬 더 지능이 뛰어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 책을 쓰시는 우리 범희 형님 같은 경우에 저 책에도 보면 하루라도 내가 걸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돼 있어요. 하루라도 내가 걸을 수 있다면. 근데 지금 오는 길에 빙빙 둘러 걷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하루라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그죠?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내가 하루라도 볼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내가 말할 수만 있다면, 많습니다. 우리가 이 가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세속적으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만 비교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이제 우울해지고, 누구는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대 하면 나만 돈 깨먹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한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그 새롭게 와서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몸의 가치가 최소 500억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각막 기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참 이 피부 재생부터 해가지고 세포 이 면역 기능들부터 뭐 온갖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그걸 갖다가 의학 돈을 들여서 해결한다. 돈을 들여서 이번에 모더나에서 그 병용 치료법으로 머크의 키트루다랑 했을 때 흑색종을 뭐 치료할 수 있고 어쩌고 돼 있는데 지금 당장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치료하기 위해서 5억에서 한 7억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모님이 이 물려주신 소중한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몸뚱아리 하나가 500억 정도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이어령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장점을 갖고 있지? 네, 항상 그 장점을 먼저 보거든요. 다 있어요. 저보다 그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분들 제가 한 명도 못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저보다 나은 점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본인이 그 장점을 또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고 그런 걸 모르는데 좋은 멘토를 만나든지 좋은 책을 읽든지 했을 때 그 나의 포텐셜을 누군가가 탁 일깨워주면 거기서 운대 박지성 선수랑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이라는 그리고 히든크라는 그런 운대와 본인의 잠재력을 일깨워줄 스승을 만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포텐셜이 이제 팡 터집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의 재산의 99.7%는 만 52세에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50이 벌써 50 중반이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평균 수명이 앞으로 30년 뒤가 되면 거의 100세가 될 겁니다. 100세. 그래서 아직까지도 40년, 50년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이 프레임, 긍정의 프레임으로 한번 잘 찾아보시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보시면 참 장점이 내가 가진 게 참 많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메리데이님이 최일호 상무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식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저께 최 부사장이 상당히 좋은 명언을 얘기했어요. 주식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돈 많다고 주식 잘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돈이 적다고 해도 좋은 원칙과 습관으로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스노우볼 효과가 나죠. 와, 눈두덩이처럼 나중에 되면요 엄청 커집니다. 그 커지기까지 아무튼 인내, 시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캠 피셔가 맞습니다. 규율. 그 규율에 대한 정확한 영어에서 규율하면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디스플린이 예수님과 12 제자 이랬을 때 그 제자들을 discipl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훈육하고 규율을 가르친다. 약간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과 인내 중요한데 이 디스플린 나 스스로 계속 수양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주식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나도 나 꾸준히 할 자신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곳이 바로 저희 채슬리 TV의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빨리 회복해서 채슬리에 맡기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오랫동안 채슬리 방송 보면서 내 주식은 떨어져도 그래도 마음은 편합니다. 언젠가 전문인 만날 생각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았는데 하루하루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시집 온 지 30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한국어 뜻을 모르는 것도 있어요. 영어를 많이 써서 이해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전무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오래오래 저희들과 같이 동행하기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시계로 할아버지의 주식 투자의 기쁨 그때도 이제 탈북하셔가지고 오신 여성분께서 딱 문 열기 1시간 전부터 오셔가지고 앞으로 패널로도 모셔서 설명도 듣기도 했지만 아까 그 댓글에서도 읽어드렸지만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북한에서 넘어오고 중국에서 넘어오신 동포분들 어렵게 국내 시장에서 이 정착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국만큼이나 또 기회의 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그래도 어떻게 미국이랑 비교해? 미국이 맞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이고 한데 우리나라 지금 밖에 보이는 여의도공원 새벽 2시, 3시에 걸어 다녀도 하나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센트럴파크만 하더라도 어두워지면 들어가지 마라 이러잖아요. 물론 센트럴파크에도 저녁에도 산책하고 조깅하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한데 아무튼 우리나라 이런 보안도 좋고 그죠?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이렇게 좋은 면을 보면 참 우리나라가 이런 안전이라든지 그 식대도 우리가 지금 12,000원, 13,000원 사 먹으려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실제 달러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 보면요, 13,000원 해도 실제로 미국에서 한 8달러, 7달러짜리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푸짐하게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김치찌개 정식이라든지 순댓국 정식이든 뭐든 쉽게 뭐 되게 푸짐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정의 민족이다 보니까 아주머니 여기 반찬 더 달라고 하면 항상 더 주십니다. 그죠? 일본만 가도 여기 닭강 닭강 오네가시마스 뭐 구다사이 뭐 이러면 좀 벙찐 표정으로 쳐다보시죠. 그걸 왜 더 줘야 돼? 약간 이런 표정. 그래서 참 그래도 정이 넘치는 민족이고 그죠? 참 보면 스마트합니다. 제가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스마트한가 생각해 봤더니 어제 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는데도 어제는 그 맛있는 갈치를 넣은 김장김치를 그 우리 인턴 프로가 줘가지고요. 그걸 이제 부모님 댁에서 먹는데 우리나라 김치만 하더라도 정말 어머니가 담그신 물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보리를 갈아 넣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뭐 김치만 하더라도 깻잎 김치, 오이 소박이 등등 해가지고 김치만 해도 한 최소 30종류 넘잖아요. 이렇게 창의적인 민족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서 피곤하다기보다는 이 경쟁을 하기에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땅덩어리가 좀 작아서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우리 중국에서 시집 오신 김미란님 얘기하다가 네. 아무튼 여기서 경제적 자유까지 잘 이루시고 두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치맥 파티에는 못 가더라도 출첵을 하면서 열심히 빠지지 않고 공부하겠습니다. 전문의 말씀대로 1만 시간의 법칙을 실천해 보려 합니다. 전문의는 어느 유튜브보다 국뽕을 새삼 깨닫게 해주시네요. 저는 국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사실 좀 놀랐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말 대단해. 스포츠면 스포츠대로 또 뭐 손흥민 선수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죠? 그는 득점왕 뭐 이런 거 하고 이강인 선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7번 달고 뛰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술이면 예술, 스포츠면 스포츠, 뭐 기업이면 기업대로 이런 걸 자랑스럽게 하는 얘기를 국뽕이라는 단어를 저는 예전에 어디 다른 채널에서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 볼 때 그게 왜 나쁜 거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죠?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업계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시스템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갖고 얘기하는 형이 계셨어요. 너무 지나치게 대기업에 대해서도 반감,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해서도 반감.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형님은 펀드 매니저 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했거든요.
기업의 이 성장성과 뭐 기업이 갖고 있는 장단점 다 있잖아요. 나라에도 보면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안 좋은 점을 보면서 주식을 하면 주식으로 살 게 없을 건데.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 형님의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다 보니까 저랑은 2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빨리 이 업계에서 그만뒀습니다. 웬만하면 우리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가분들이 다 이 존경받고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달러를 벌어오고, 그죠? 오늘 모닝 브리프에서 최 부사장님의 명언, 전투에서 져도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 너무 멋진 말이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요. 최 부사장, 저는 솔직히 참 어떨 때는 좀 애처로워요. 그 우직한 그 성격처럼 그렇게 해서 장기 성과가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은데 그 중간중간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장에 되게 많이 시달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본인 스스로도 이제 뭐 수익률 확 났다가 또 확 그 토해내기도 하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뭐 이번 전투에서는 졌지만 결국 큰 전쟁에서는 나는 이긴다. 네, 그동안 이겨왔고요. 우리 재무사장도 이 주식 바닥에서 이제는 제가 봐도 베테랑 장군이에요, 장군.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3성, 4성 장군입니다, 보면.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에 저거 담낭 절제했죠. 그리고 지지난주에 또 뭐 갑상선 암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아닌 것 같다고 병원에서 제가 그 아닌 것 같다고 병원에서 연락 왔다고 하길래 정말 그런 게 얼마나 그동안에 속에 그렇게 멍이 들고 그 스트레스 다 이겨낸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투에서 저도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 사실 제가 주식을 쩐의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쩐의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근데 내 돈 가지고 하는 전쟁이면 훨씬 더 쉬워요. 제 맘대로 이제 제 스타일에 맞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별 전투 하나하나에 너 여기서 왜 졌냐, 여기서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이 결과에 그런 부분에 그러다 보면 최 부사장도 그동안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소가리를 많이 중간중간에 했었는데 그래도 저런 전투에서 저도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 이런 강력한 정신력과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죠? 새벽 4시 반부터 와가지고 아침에 모닝브리프 때 실적 발표한 기업들 블룸버그에서 다 찾아가지고 본인이 자료 다 만들잖아요. 대부분은 보면 뭐 방송에서 나온 거, 신문기사 나온 거 그거 캡처해 와서 발표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와가지고 다 그 실적 발표한 거 브레이크다운 다 하고 예측치 만들어 보고 비교하고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또 블룸버그 컨센은 어떻는지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실성과 이 정신력으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 베테랑이 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 한번 공략해 보라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 변동성도 크고 이 투자자들의 성향도, 고객의 성향도 미국 주식으로 30% 빠져 있는 거는 대부분은 보세요. 테슬라 뭐 500불 갔다가 300불 가도 뭐 별 그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난리 납니다. 그런 이 우리나라 주식 환경에서 투자를 하면 이 최 부사장이 제명에 제명 못 살 것 같아서 제가 미국 주식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투자하시는 고객분들은 좀 더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고, 또 팔면 세금이 있다 보니까 왜 안 팔았냐 이런 게 좀 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미국 주식을 전담하는 매니저로 그렇게 지명을 했었는데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최 부사장을 보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글이 생각납니다. 저는 10년 넘게 무료 강의를 주 2회 했었는데 아무것도 아님을 매일 전문인 강의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무료 강의를 그렇게 주 2회 하셨군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투자 노트로 기록해 보니 나름 투자 역사가 되는 걸 살펴봅니다. 주식하는 재미삼아 아주 소액을 기록하며 4848 해봅니다. 내년 미국 주식 세금을 알아보니 정말 많이 나오네요.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 구경만 해야 될 듯요. 세실님이 저는 어릴 때 버스 매연 냄새 좋았어요. 본드 냄새도 좋았던 것 같은데 마약에 안 빠지고 늙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랬더니 답글이 17개나 달려 있습니다. 부활님은 또 옛날에 저는 소독약인지 흰 연기를 뿌리며 달리던 차 뒤를 따라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수영장 가면 나는 염소개 소독약 냄새 좋아했어서 지금도 락스 냄새를 좋아하고요. 그 친구 영화 시작할 땐가 끝날 땐가 보면 그 소독약 흰 연기로 저희 동네에서도 자주 있었죠. 자주. 워낙 옛날에 7, 80년대, 뭐 80년대는 모르겠는데 70년대만 하더라도 그죠? 워낙 이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소독약 뿌리는 차 나타나면 그걸 또 좋다고 뒤에 애들이 막 달려가면서 그 소독약 막 마시면서 달려가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침 출근 1시간 반, 퇴근 1시간, 그리고 자기 전 1시간 등 많은 시간을 득방으로 할애하지만 저가 하는 투자 수익률은 절대 전문가 뒤꿈치도 못 따라감을 알았기에 1인 맡기고 그야말로 백조처럼 우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일희일비 하지 말고 전무님 주장대로 연수익 15%를 5년 동안 해서 100% 이것만 생각하면 조급할 게 하나 없는데 모두 힘내시고 인내하고 그 달디 단 열매 맛을 꼭 맛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 또 구상을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15%를 딱 먹고 팔고 이런 걸 잘하면 1등 매니저 따라하기를 이번에 해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목표 수익 달성하고 일단 팔고 파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세금이 없으니까요. 미국 시장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국내 시장은 왜 좋으냐면 일단 세금 없죠. 두 번째는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 팔지 않고 갖고 있으면 인지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원숭이가 되죠. 갖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라 하고 안 좋은 뉴스 자꾸만 안 듣고 좋은 뉴스만 보게 되고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 방송만 그렇죠. 그러면서 인지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15% 수익 나서 딱 팔잖아요. 그럼 뭐 포지션이 없어지면서 또다시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번 7월처럼
이게 창시 메모리 상장도 하고 중앙은행들이 계속 6월에 일본도 올렸고, 7월 29일 날 미국도 올리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뭐 4.7에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대롱대롱 그러고 있죠. 그리고 9월 달은 미국의 100년 역사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나는 달이죠. 이래저래 보면 주식이 없으면 좀 기다렸다가 사야 되겠구나.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15% 5번 해서 5번 하면 딱 3억이 6억이 되고, 그리고 또 5번 하면 6억이 12억 된댔잖아요. 그러면 성과보수 다 주시고 나도 3억이 10억 되거든요. 요걸 갖다가 저희가 또 퀀트, 체슬리 AI도 있고 뭐 많잖아요. 보면 어떤 회사보다도 이 퀀트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희 회사에는 이 강세장에서 시지장을 이기는 그런 포트를 짜는 매니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팀 체슬리의 역량을 통합해서 가장 그 시너지가 잘 나오는 방법이 이 방법이구나. 이게 한국형 투자 전략의 이 베스트 전략이 되겠구나. 저희 회사,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맨날 행복한 투자의 여정을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 15%딱 수익 나고 딱 팔면 저희가 랩을 해보니까, 6% 수익 났어요? 1년에 은행 이자가 3%인데, 6%, 8%? 와, 한 달 만에? 2달 만에? 그러면 그거 수익 내고 팔았을 때 그 고객이 내일 파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스트레스가, 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고객도 그렇고 아무도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냥 8% 났네, 6% 났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깔끔하게 청산하고, 이번에도 뭐 2달 만에 아니면 한 달 만에, 지난번 뭐 3월 달에는 이틀 만에 달성했죠. 뭐 오늘 오전에 사서 그 다음날 청산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해피하겠더라고요. 고객분도 해피하고 저희도 해피하고, 지금 이거 팔았다가 내일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 없이 일단 15% 됐으니까 딱 청산. 그리고 팔고 나면 그 현금을 가지고 또 짱 보는 거죠. 지금 들어가서 또 3개월 안에 15%를 낼 수 있을까? 네, 그 고민을 하면서 들어가고. 그래서 1등 매니저 따라하기를 그동안에 지금 이번에 5회차인데 전부 다 15%다 넘었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얻어서, 이렇게 하면 5년 동안 15% 해서 5년 만에 100%가 아니라 잘하면 2년 만에도 되겠네. 이 한국의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팔고 났는데 또 빠지잖아요, 보면. 그 작년처럼 그렇게 강하게 추세로 가는 장이 많지 않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박스피 장이 좀 그동안에 많았기 때문에 최고의 전략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번 주에 제가 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다 정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신규 고객 오시는 분들한테는 다 그렇게 안내 드리려고요. 아마 9월 중순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물론 그 전에 종목별로나 장이 여기서는 사야 되는데 하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15%. 저희 목표는 1년 안에 15가 아니라 그래도 6개월 안에 15% 내는 걸 목표로 해서, 그러면 5년 동안에 15% 5번이 아니라 6개월 동안에 딱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어떤 장이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은 장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재수 좋으면 딱 1년에 2번, 2년 반 만에 5번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거는 다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금요일쯤이나 정립이 되면 이번 주 금요일쯤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110조 주주 환원에도 개미들 왜 3전 던지나? 입니다. 자, 전자가 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을 내놨지만 주가는 거꾸로 갔습니다. 오늘 주가가 오늘 주가가 25만 7천원 마이너스 8.70으로 끝났네요. 21일 정규장에서 3.87% 오르면서 28만 1,500원에 마감한 직후에 이 주주 환원안이 공시됐지만 시장은 전혀 반기는 모습 아니었습니다. 배당 수혜가 큰 우선주 역시 21일 정규장에서는 8.26% 급등한 20만 7천원에 마감했지만 오늘 우선주도 같이 빠졌습니다. 우선주 한번 볼까요? 네, 우선주도 8.55%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그래프이고요. 자, 전자가 21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올해 주주 환원 규모는 최대 110조였고요. 기존 최대였던 2020년 20조 3천억 원의 한 5배 됩니다. 이 가운데 3분기에 30조 원 정도를 현금 배당으로 지급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했고요. 이 10월 말이 이 3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이죠. 본 실적 발표하는 날. 자, 함께 발표한 자사주 매입 15조 원은 임직원 보상용입니다. 이거는. 주주 환원 목적의 자사주 매입 소각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자, 시장의 눈높이는 그보다 높았는데요. 발표 전에 한 150조 원 안팎까지 관측이 나왔었고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지난 3일 전자가 스스로 약속한 잉여 현금흐름의 50%인 45조 5천억 원을 전액 자사주 매입 소각에 투입하라고 요구했었고요. 임시 주총 소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발행 주식수를 그대로 두지만 소각은 주식수 자체를 줄여서 주당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논리이고요. 전자소액주주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97만 명입니다. 야, 800만 명이에요. 800만 명. 와. 환원 규모가 기존과 변동 없었던 점도 실망을 키웠는데 닉슨은 19일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면서 25년부터 27년 누적 프리 캐시플로우 기준 환원 규모를 기존 50% 범위 내에서 이상으로 올렸죠. 상한이던 50%를 오히려 하한으로 바꾼 것이고 반면 삼전은 24년에서 26년 누적 프리 캐시플로우의 50%라는 기존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기준을 높이겠다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27년 이후 주주 환원 원칙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액트가 투자와 임직원 보상은 2040년, 2035년까지 계획이 있는데 주주 환원만 2027년 이후가 비어 있다고 지적한 대목입니다. 삼성이 배당의 무게를 싣는 배경에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 금산법이 있고요. 금산법 24조는 같은 기업 집단에 속한 금융기관이 같은 계열사 다른 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하면서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화재의 지금 전자지분율은 각각 8.51, 1.49%로 합산 10.0%입니다. 삼성전자가 보통주를 사들여 소각을 하게 되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가 줄어들어서 이 두 회사 지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죠.
한도를 지키려면 초과분을 팔아야 되는데 실제로 지난 3월 자사주 소각 때 삼성생명은 624만 4,658주를 팔았고요. 삼성화재는 한 109만 주를 이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1조 4,300억 원 정도였고 현금 배당은 주식수를 건드리지 않아서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40조 원어치 자사주를 사들여서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힌 닉스는 사정이 반대이고요. 지주사 SK스퀘어는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닉스 지분을 오히려 20%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소각으로 발행 주식수가 줄면 지분율이 올라 규제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보통주 대신 우선주를 소각하는 절충안이 거론되는데 삼성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서 금산법 한도 산정 기준인 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에서 빠지고요. 우선주를 소각해도 금융계열사 지분율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벌어진 가격 차이도 명분이 되는데 21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전자우선주는 보통주보다 26.5%나 낮고요. 뒤집으면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36%나 비쌉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첫 자사주 매입 때 매입 대금의 30%를 우선주에 배분한 전례가 있고요. 창사 이래 누적 소각 물량의 16.9%가 우선주였습니다. DS투자증권은 내년 1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될 잔여 재원 60조에서 80조 원 가운데 10조에서 20조 원이 자사주 매입 소각에 쓰이고 그 상당 부분이 우선주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우선주 소각은 보통주 유통 물량과 의결권 지분율을 건드리지 않아서 보통주 주주에게는 간접 효과만 있고요. 우선주를 소각하면 이익을 나눠 갖는 총 주식수가 줄어들고 보통주 한 주에 귀속되는 회계적 이익과 배당 몫이 늘어나게 됩니다. 매입 수요가 우선주에만 몰리므로 주가 상승도 우선주에만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주를 소각하라는 주주 요구와의 간극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우선주가 지금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우선주 비율이 여기 나와 있지만 외국인 소진율이 76.64%나 됩니다. 76.64%. 이렇게 금산법 때문에 우선주 매입 소각을 더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자, 두 번째 기사인데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 윤곽이 나왔고요. 휴대성과 힌지 호평이고 망원 카메라는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26년 하반기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폴더블 폰 아이폰 폴더 가칭이고 예상 이미지입니다. 애플이 다음 달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첫 폴더블 아이폰의 구체적인 사양과 사용 후기가 알려졌는데 접었을 때 휴대성이 뛰어나고 힌지 완성도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에 $2,000, 한 28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에도 망원 카메라가 빠지는 등 일부 기능에서는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해본 이 폴더블 아이폰을 사용해본 관계자들은 주머니에 넣기 편한 크기와 견고한 힌지를 주요 장점으로 꼽았고요. 기계를 펼쳤을 때 넓은 화면을 활용해서 태블릿인 아이패드처럼 앱을 배치할 수가 있고 카메라 촬영 시에 대형 뷰파인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카메라는 기존 아이폰 프로 제품군과 달리 망원 카메라가 빠진 듀얼 카메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자가 올해 새로 출시한 폴더블 폴 갤럭시 Z 폴더 8 역시 별도 망원 카메라 없이 5천만 화소 메인 초광각 카메라 2개를 탑재했고 폴더블 폴 업체들이 카메라 일부 기능을 덜어내는 대신에 두께와 휴대성을 끌어올리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 셈입니다. 가격은 역대 아이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업계에서는 기본 모델 가격이 최소 $2,000에서 시작하고 저장 용량에 따라서 $2,500를 넘어설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500면 350만 원입니다. 와. 애플은 행사에서 첫 폴더블 아이폰과 함께 아이폰 18 프로와 아이폰 18 프로 맥스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개 행사는 9월 9일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다. 애플은 신제품 출시에 맞춰서 오프라인 매장 개편도 준비하고 있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매장 벽면에 액세서리 전시 공간인 에비뉴를 재배치하고 새로운 제품 전시 공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새 애플 TV와 홈팟 미니, 디스플레이를 갖춘 스마트 홈 허브 등 향후 출시할 홈 제품을 염두에 둔 변화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애플도 폴더블이 나오네. 자, 펜스 전 부통령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 한국산 요격 미사일 배치 기회라고 돼 있는데 사진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입니다. 자,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가 23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의 요격 미사일 지원이 절실하다며 미국을 매개로 한 한국산 요격 미사일의 우회 배치를 주장했고요. 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파병 증강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 한국의 법적 제약이 있지만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외교 당국이 접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키우를 지금 방문 중인 펜스는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서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방공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서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요격 미사일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심각성을 지적한 건데요. 다만 펜스는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소진해 무기고가 바닥이 났고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펜스는 젤렌스키가 미국의 패트리엇 재고의 5%만 제공하면 그것만으로도 개울을 나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요청했고요. 하지만 나는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주 젤렌스키 대통령과 한국 간 몇 차례 교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젤렌스키가 최근 한국에 방공망 지원을 요청한 것을 가리키는데 펜스는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혹은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요격 미사일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 육군이 그죠? 장갑차였나요? K2, K9 요구했듯이 이 미사일도 거의 재고가 없어가지고 요청 올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보니까 이 기사 읽어보니까 그죠? 자, 트럼프 응징 50% 관세 폭격에 칸이 전쟁 똑같이 보복 관세. 이 누구시냐면 20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가 연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공격받았습니다. 공격받으면 전쟁 상태인 겁니다.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가 수도 오타와에서 이 무역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상대는 가장 긴밀한 핵심 동맹이자 8,9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하루 20억 달러치를 사고 파는 이웃 미국입니다. 이 북미 대륙을 가로지르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의 길이가 8,900km에 달하네요. 서울에서 부산이 한 400km 되는데 그죠? 20배가 넘습니다. 20배. 와. 자, 미국은 이날 영시를 기해서 캐나다산 제품 약 200억 달러어치의
50% 관세를 발효했고요. 캐나다는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안보 경제적으로 가장 긴밀하게 얽힌 동맹끼리 전례 없는 관세전 정면 충돌에 돌입한 건데, 뉴욕타임즈는 카니가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가운데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동맹은 다 그냥 무릎 꿇고 관세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런 입장이었는데, 캐나다는 강대강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죠? 자, 이번 충돌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캐나다산 의류, 시멘트, 맥주 등 광범위한 제품에 50% 관세를 예고하면서 촉발됐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양국은 합의에 근접한 듯 보였는데, 미국은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50%에서 25%로 낮추는 등 기존 관세를 상당폭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하지만 막판에 틀어졌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퀘벡주의 언어문화보호정책과 제3국 교육 등에까지 새로운 요구를 했다고 반발했고요. 카니는 결국 21일 밤 워싱턴의 협상단에게 철수하라고 지시했고요. 몇 시간 뒤 미국의 50% 관세가 발효가 됐고, 카니는 미국의 제안을 나쁜 거래라고 규정하면서 다음 달 8일부터 9월 8일이네요. 철강, 낙농품, 가전, 농기계 등에 달러 대 달러로 보복하겠다고, 달러 대 달러로 같은 규모로 보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과거 여러 차례 캐나다를 응징하겠다고 얘기해온 트럼프는 23일 트루소셜에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위대한 농민들에게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 왔고 더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자, 트럼프 눈치 안 보는 카니 왜? 관세 전쟁 충격은 캐나다에 더 쓰라릴 수밖에 없는데, 캐나다 상품 수출의 약 70%가 미국으로 향하는 데다가 미국 경제는 캐나다의 약 10배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자영업연맹 CFIB 조사에서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40%가 이번 50% 관세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판매 업체들의 35%는 매출이 절반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럼에도 카니는 트럼프와 어떤 식으로든 절충하는 길을 택한 다른 우방 지도자들과는 달리 미국에 강경하게 맞서기로 한 건데요. 그 이유는 우선 최근 쌓여온 캐나다의 대미 감정이 거론이 되는데, 트럼프는 2기 출범 이후 펜타닐 유입 등을 이유로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으로 관세 전선을 넓혔고요. 트럼프는 여기에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까지 반복하면서 이 캐나다인들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카니는 지난해 총선 때 이 같은 트럼프의 압박을 미국의 배신이라고 규정했고요. 국내 여론도 카니 편입니다. 미국에 더 이상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데다가 보수 성향의 이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등도 카니를 지지하고 있고요. 트럼프에게 물러서는 것보다 맞서는 편이 국내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인 셈입니다. 또 캐나다도 미국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이 에너지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은 수입 천연가스의 99%, 전력의 85%, 원유의 60%를 캐나다에 의존하고 있고요. 관세전이 길어지면 미국 기업의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에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카니는 캐나다는 미국 26개 주의 최대 고객이고 45개 주에서는 3대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영란은행 총재 출신의 경제 전문가인 카니가 국제질서 무역 규범을 무시하는 트럼프와 굴욕적인 타협을 하는 대신에 대미 의존도 축소와 해외시장 다변화라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미국, 캐나다 사이 갈등은 전 세계가 민감하게 보고 있고요. 캐나다가 버티며 미국의 양보를 끌어낸다면 다른 동맹국들의 대미 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캐나다가 경기 둔화와 일자리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물러선다면 트럼프와 정면 대결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관세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서로의 피해도 커지는 구조여서 양국이 다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하지만 이번 갈등이 봉합되더라도 이전의 미 캐나다 관계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데니얼 벨랜드 맥길대 교수는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희망 섞인 기대에 불과하다면서 관계가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다시는 예전과 같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핵심이네요. 미국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에너지 카드.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가 여기서 계속 더 올라가면 거기 물어주는 이자만 하더라도 엄청나잖아요. 이거 40조 달러니까 거의 6경인데 6경에서 1% 금리가 올라가면 6경 6천조 600조. 네, 이자만 600조를 더 내야 되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관세 전쟁으로 뭔가 조금 더 얻어내려다가 큰 거 잃을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강대강 이 원칙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합니다. 자, 미국 3년 내 부채 위기. 제가 또 존경하는 레이 달리오 회장님인데요. 자, 지금 사진은 타임이 지난 4월 미국 뉴욕에서 주최한 타임 100 서밋 행사에서 레이 달리오가 강연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군요. 레이 달리오는 브리치워터 어소시에이트를 설립해서 40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위클리 비즈 인터뷰에서 미국의 국가 부채 증가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자본시장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미국의 대표 헤지펀드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가 미국이 이러면 3년 안에 부채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달리오는 위험 회피를 위해서는 금과 비트코인 투자를 늘리라고 조언을 했는데, 자, 미국의 부채 위기가 3년 안에 2년 정도의 오차를 두고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년 안에 2년 정도 오차니까 빨리 오면 1년 안에, 늦게 오면 5년, 이런 거다, 그죠? 달리오는 올해 미국 정부의 세입은 약 5조 5천억 달러, 한 7,600조가 되고요. 반면에 지출은 7조 5천억 달러로, 와, 2조 달러나 또 이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달리오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기존 부채에 대해 부담하는 순이자 비용만 연간 약 1조 달러에 달합니다. 순이자 비용만. 달리오는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서 금과 비트코인 투자를 권했고, 그는 지금은 미국 외 재무 상태가 건전한 국가와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면서 자산의 10에서 15%를 금에 그리고 일부를 비트코인에 배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때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캐시가 트래시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이제 금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금리를 만들어 줬을 때 금이 아니라 주식을 사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캐시가 트래시가 되고 미국 부채 위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22년 말쯤에 그때 은퇴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부채 위기는 debt crisis라고 어느 누구보다도 그 부채 위기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저도 보는데 5년. 근데 지금 경제 상황에서 이게 부채 위기가 오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만약에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만약에 5%를 만약에 상향 돌파하게 되면 그러면 좀 와장창 할 수가 있긴 한데, 네. 그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서 결국은 경기가 둔화가 되고 다시 금리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하고 비트코인 옛날부터 얘기하셨는데 주식하고는 사실은 좀 최근에 좀 맞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메모리값 급등. 엔비디아도 AI 서버 가격 15% 올린다 이고요. AI 반도체 최강자 엔비디아가 AI 서버 가격을 15% 넘게 올립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자 엔비디아도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섰는데요. 자, 20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오라클 등 대형 데이터 센터 사업자에 서버를 공급하는 제조업체들이 최근 고객사에 엔비디아 AI 서버 가격을 내년 초 출하분부터 15% 인상한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이 이 그레이스 블랙웰과 차세대 베라 루빈 등의 가격이 모두 오를 전망이고요. 이번 가격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HBM과 서버용 D램의 부품 가격 상승이고요. AI 데이터 센터 건설 경쟁으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메모리 가격은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전자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가 생산량을 늘리고는 있지만 새 공장을 짓고 장비를 설치해서 실제 생산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죠. 이제는 메모리 공급량이 AI 서버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됐고요. 전자닉스 마이크론이 기술업계에서 전례 없는 협상력을 지금 갖게 됐습니다. 엔비디아 서버 가격 인상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운영 비용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디인포메이션은 이번 가격 인상으로 1기가와트급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이 최소 5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 7조 정도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캐펙스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1기가와트 이 하나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난 거지. 2개, 3개, 2개 지을 걸 3개 짓는 게 아니라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요 기사를 읽으면서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수요일 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장은 반응할까? 내년부터 가격 올린다고 돼 있잖아요. 요 제조사들이, 서버 제조사들이. 그럴 경우에 이 가격을 올린 이유가 HBM과 서버용 D램의 부품 가격 상승 때문인 거거든요. 본인들의 제품의 가격 인상보다는 결국은 이 베라 루빈과 블랙웰을 만드는데 반드시 장착해야 되는 이 HBM과 서버용 D램의 부품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뭐 위로 빵 튀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네, 오늘 워맨 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좀 많이 더워졌는데요. 네,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변동성도 심합니다. 이 변동성에 계좌관리도 잘 하시고 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